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여러분, 영화 그래비티 보셨나요? 무중력 상태의 우주를 아름답고 또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인데요. 여기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나 우주 왕복선, 우주 정거장 등 흥미로운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중 국제 우주 정거장은 지난 11월 20일 건설을 시작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하네요. 국제 우주 정거장, 그 거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건설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주정거장 ISS라고 하죠. 네. 국제우주정거장. 1998년 11월 20일에 첫 발사를 했으니까 네. 벌써 15주년이 됐네요. 그러네요. 예, 1990년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르라고 하는 러시아 우주정거장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16개국이 모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16개국에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든 이 국제우주정거장 15년째 뭐 잘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네. 예,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2020년 정도까지는 그대로 활동을 할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근데 원래 이게 수명이 이렇게 오래 가긴 힘든데, 네. 그래서 옛날에 미르도 이제 수명이 다해서 떨어졌고, 네. 현재 이제 사람이 머물고 있는 우주정거장은 이것밖에 없죠. 네. 중국에서 이제 무인 우주정거장 천궁이라고 올린 게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조만간 유인 우주정거장으로 바뀌겠지만, 아직까지는 국제 우주정거장이 유일한 이 인간이 가 있을 수 있는 우주정거장입니다. 네. 15년 동안 한 15국에서 네. 200명 정도의 우주인이 거기 다녀갔고요. 네. 보통 한 번 가면 한 3명이 한 6개월 정도 머물거든요.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때 이제 필요한 그 물자들이 한 7톤 가까이 된다 그래요. 네. 엄청난 물자되죠. 그리고 네. 뭐 그러면서 여태까지 15년 동안 그 우주인들이 먹은 식사량이 한 2만 5천 끼 정도 먹었다. 엄청나게 먹었죠. 엄청나게 먹었네요. 예,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축구장 한 2배 정도 크기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부 면적으로 본다면 보잉 747, 그 큰 전복이 있죠. 네. 그 내부 면적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 1,500회 정도의 이제 그 실험도 이루어졌고, 근데 당초의 목적은 거기서 이제 순수한 금속도 만들고, 네. 순수한 의약품도 만들고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민간 회사들하고도 계약을 많이 하면서, 네. 민간 통신사들의 통신 위성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이제 화성을 가기 위한 중간에 기착지 이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는 한 2020년이지만 좀 수명 연장해서 네. 그거보다 몇 년 이상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현재는 그 소유주 우주선만이 사람을 실어날 수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우주왕복선이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민간 회사들이 지금 이제 우주 택시라고 해가지고 네. 6명에서 7명 정도로 이제 실어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소유주를 벗어나서 민간 차원의 우주왕복선, 그 우주 택시들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우리의 그 과학 에 있어서 우주정거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네. 그 우주를 관측하면서 또 지구를 여러 가지 또 내려다 보면서 하루에 이 우주정거장이 움직이는 그 거리가 지구와 달을 왕복할 정도의 거리예요. 지구를 한 15번 이상 돌기 때문에 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15년인데 앞으로도 2020년이 아니라 지금 뭐 2025년, 2030년까지도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5년 동안 무중력 상태에서 끊임없이 과학 연구를 해왔는데 아까 2020년까지 이제 수명이라고 했는데 더욱 더 이제 늘려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그곳에서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위성 가운데 최초로 우주 관측 임무를 수행할 과학기술위성 3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과학기술위성 3호는 국내 최초로 근적외선 영상 카메라가 탑재돼 우주기원 연구에 도전합니다. 또 지구 지표면과 해수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산불 탐지, 생태지도 작성 등의 활동도 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앞으로 2년 동안 고도 600km 궤도에서 약 97분마다 한 번씩 지구를 돌며 정보를 보내올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과학기술위성 3호가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발사 소식과 함께 과학기술위성 3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수님,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과학기술위성 3호가 드디어 무사히 발사돼가지고 네. 뭐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세 번째 위성이죠. 네. 1월 초에 그 나로호가
올라가면서 과학기술위성 2호가 올라갔고 네. 8월 달에 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5호가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이제 과학기술위성 3호가 올라갔는데요. 1992년 그 우리별 1호가 올라간 이래 이제 우리의 위성 개발 기술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 과학기술위성 3호는 이제 지구 관측뿐만이 아니라 네. 우주를 탐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80mm짜리 그 적외선 우주망원경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우주를 살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외선은 땅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온의 수소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열선들을 감지해가지고 네. 우주 초기의 모습들, 우주에 분포되어 있는 그 고온의 수소가스들의 분포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우주 초기의 모습을 한번 밝혀낸다. 이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의 적외선 우주망원경을 싣고서 네. 우리가 만든 과학기술위성 3호가 올라간 거예요. 네, 의미가 정말 남다르네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성 개발한 지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네. 그 동안에 이렇게까지 우주 망원경까지 개발할 그런 위치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우주 망원경이 잘 활동을 해가지고 네. 이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론들을 검증도 하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좋은 논문이 나오면 또 우주 국제적으로 굉장히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네. 일도 되고. 혹시 또 모르죠. 옛날에 그 엑선 위성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노벨상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 적외선 위성을 통해서 또 노벨상에 가까운 그런 좋은 논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적외선 우주망원경을 직접 만들어서 우주를 네. 쏘아 올리고 직접 우리 힘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이 이번 이 과학기술위성 3호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 관측뿐만이 아니라 우주까지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위성으로서 앞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꼬리 달린 별 혜성. 옛날에는 혜성이 두려움과 경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성에게 두려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태양입니다. 힘차게 날아오는 혜성도 태양에 부딪히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번에 나사에서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태양을 향해 이동하는 혜성이 보이고 그때 혜성 주변으로 뭔가 뿌옇게 피어오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꼬리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먼지 같기도 하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태양을 지나가면 밝은 꼬리를 휘날리며 다시 나타나는 건데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혜성도 나타나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긴 꼬리를 가진 혜성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공개한 혜성을 어떻게 요리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교수님, 혜성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건 요리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요리할 수가 없죠. 혜성이라고 해도 그 핵만 하더라도 뭐 최소한 뭐 1kg 이상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요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혜성이 태양의 중력에 끌려서 태양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혜성을 요리할까? 그러니까 보통 혜성들은 태양의 근처에 왔다가 다시 돌아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혜성들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태양이 뜨거워지잖아요. 네.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피어나가지고 그리고 태양풍이라고 하는 바람에 의해서 이제 꼬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태양이 가까울수록 꼬리가 길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요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혜성이 태양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을 때 네. 그러면 잘못하면 혜성이 태양에 충돌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충돌하거나 아니면 살짝 비껴 나오거나 네. 이번에 그 아이손 혜성이 가까이 오면서 굉장히 그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이 혜성의 요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금 영상을 보면은 혜성이 이제 태양에 접근하면서 점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가스라든가 먼지가 피어오르고 그것이 이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 때문에 꼬리가 생기는데 태양에 아주 근접하게 되면 네. 아주 가까이 되게 되면 태양풍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의 중력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혜성의 핵도 변화되면서 꼬리로 뻗어나갔던 이 가스나 먼지들이 태양 가까이 있는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집니다. 꼬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혜성들은 태양 쪽에 접근했을 때 꼬리가 길어지는데 네. 태양이 아주 근접하는 가까이 가는 혜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가장 가까이 갔을 때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꼬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나올 때 꼬리가 다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저 상태가 되면 거의 혜성이 태양에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혜성 요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 혜성을 잡아먹을 때 네. 어떤 상태에서 잡아먹느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무사히 잡아먹히지 않고 나왔을 경우에 꼬리가 다시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혜성을 잡아먹는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네. 혜성이 태양에 충돌하기 직전에는 태양 중력에 의해서 꼬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잡아먹힐 수 있다. 그런 혜성 요리법에 대한 그 나사에서 만든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요리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먹는 거니까요. 네. 네, 와우 전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유성이 다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을 네모라고 한다. 정답은 운석. 우주에서 날아와 지구로 떨어진 운석. 큰 유성체가 떨어지면서 타고 남은 잔해가 바로 운석인데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유성과 하늘에서 떨어진 돌 운석이 가끔 헷갈리기도 하죠. 우리 유성과 운석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많이 부르는 유성, 이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잔해인 운석을 주우면 정말 큰 행운이 올 것 같은데 교수님 운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유성, 운석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우주를 떠다니는 물질들 중에서 지구의 중력을 끌려와서 네. 대기 중에 타는 현상이 유성입니다. 별똥별. 네. 그 대기 중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주를 떠도는 상태에서는 유성체라고 해요. 네. 유성체가 지구의 중력 때문에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지상에서 한 100km 정도 되면 이 대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때 타거든요. 네. 타는 현상이 유성. 네. 다 타고 남아서 땅에 떨어지면 운석. 운석. 그래서 운석은 말 그대로 이제 떨어진 조각들이에요. 네. 이 운석들은 대부분 이제 돌이나 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로 되어 있는 걸 철질 운석, 돌로 네. 되어 있는 걸 석질 운석 이렇게 네. 불러요. 물론 돌과 철이 섞여 있는 것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태양계가 만들어진 초기에 남은 물질들이거나 아니면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거나 네. 이런 것들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서 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유성, 땅에 떨어지면 운석. 그래서 네. 땅에 떨어져서 돌로 나오기 전에 하늘에 떠 있는 것은 보통 이 유성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러시아에서 운석 떨어졌을 때 이게 운석이다, 유성이다 말이 좀 많았죠. 네. 탈 때는 유성인데 타는 것이 끝나고 나서 남아 있는 것들이 운석이에요. 운석. 뭐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다 타고 남은 돌덩어리라든가 쇠가 떨어지면 그건 운석이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의 운석들은 이 남극에서 남극 대륙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보통 이게 색깔이 그 지구의 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발견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남극 대륙이 하얘니까 거기에 박혀 있는 것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숲 같은 데 떨어지면 거의 찾기가 힘들고 바다에 떨어져도 찾기가 힘들고. 네. 그래서 지구에서 발견되는 운석의 대부분 한 70% 이상은 그 남극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보통 운석을 잘 못 보셨죠? 네. 근데 이제 하루에 지구로 떨어지는 이런 유성체들이 한 수천 톤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타서 없어지고 운석들은 뭐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먼지 같은 운석들도 있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참 미세한 그런 운석들도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별똥별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못 봐서 그렇지. 근데 시간당 한 10개 이상 떨어질 때는 보통 유성우. 그래서 혜성이 지나간 다음에 유성우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유성우를 만드는 그런 그 운석들은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거의 땅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좀 큰 그 유성우와 무관하게 아주 각각 큰 게 떨어질 때도 있는데 뭐 실제로는 수톤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유성과 운석을 구분해 봤는데 앞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별똥별 떨어지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거야 본인 생각이 나름이죠. 그러니까 보기 드문 거를 보면 운이 좋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는 어떤 별은 장수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 힘든 별을 봤기 때문에 장수한다. 또 이제 수수금지와 목토천해명할 때 수성이 제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성을 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수성을 보면 운이 좋다, 장수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별똥별, 사실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똥별이 짧게 떨어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소원을 빌 정도의 그 운이면 네. 정말 행운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신 하늘 소식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기대했던 아이손 회성이 그렇게 눈에 안 띄는군요. 네, 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아이손 하면서 떠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역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 네. 예, 아이손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이 12월 첫 주에는 달이 없습니다. 12월 3일이 합삭이기 때문에 네. 달이 없으면서 대신에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줄 금성이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네. 12월 3일부터 한 16일까지가 올해 금성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기예요. 네. 마이너스 4.7등급. 그럼 얼마나 밝으냐 하면 우리가 1등석이라고 하는 별보다도 한 100배 이상 훨씬 더 밝은 거거든요. 올 초에 보였던 금성보다도 한 2배 이상 밝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금성 거의 처음 보는 분들은 와 UFO다. 라고 생각될 정도거든요. 네. 밝게 빛나는 금성을 보면서 아이손 회성의 아쉬움을 달래고요. 네. 그래도 이 새벽에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 금성이 지고 난 다음에 새벽 하늘에는 역시 목성이 계속 밝게 빛나요. 목성도 일반 1등성이라고 한 것보다는 한 10배 이상 밝기 때문에 네. 목성도 굉장히 밝게 보이니까요. 새벽 하늘에서 와 밝다라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목성입니다. 네. 저녁 하늘에는 금성이고요. 그래서 달이 없는 하늘에서 목성과 금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날씨는 추워지지만 이제 저녁 하늘에서 금성도 볼 수 있고 새벽에는 목성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